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최강욱, 김남국 변호사님 모시고 하는 검찰 알아야 바꾼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지난번 두 번째 우리 그 팟빵에서 네. 다운로드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저 아세요? 첫 회보다는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회보다 두 배도 넘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170만 뷰까지 샜답니다. 와, 저 연락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 받았어요? 아니, 주말에 캡처를 해주셔가지고, 야, 2위까지 올랐더라 하면서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는데, 이게 한두 군데서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여러 군데서 받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이야기가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재밌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긴데 이야기가 너무 빨려 들어가서 저보고, 중간에 끊지 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네. 첫날 김남국 춤이라도 춰라. 그래서 두 번째 날은 김남국 변호사님이 준비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끊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이게 진행입니다. 네. 진행 보조. 진행은 저예요. 아, 그런가요? 저는 인트로만 하고 나가서 딴 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김남국 변호사님 진행하십시오. 아이고,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경제 이제 겨우 그냥 이 용어 정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 사회를 본격적으로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재밌는 게 네. 제가 경제 알바를 몇 달 동안 13번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할 때마다 이제 주제를 전해주면은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내용을 좀 제가 좀 숙지를 해야 되니까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봤는데 그리고 책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책을 거의 한 3번을 봤어요. 교정자 보고 하느라고 제 질문을 보려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당에 중진의 경제 쪽에 꽤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경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틀린 얘기 하셨어요. 틀린 얘기하고 그리고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훑어본 것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검찰 알바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검사들, 검찰 조직 그동안 숨어서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벌어지면서 김기춘, 우병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면 위로 뜬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까발려서 이들도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게 10번이 끝날 때쯤엔 그때쯤에 어디 가서 또 웬만한 변호사하고는 또 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게 상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말고 여러분들이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검찰도 국민이 알아야 바꿀 수 있고 경제도 국민이 알아야 나라에다가 여러 가지 국가에다가 주문도 할 수 있고 따지면서 우리가 그들을 부리는 거죠. 국회의원도 국민의 종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공무원들은 다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면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3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을 주셨는데. 의원님, 그 전에 최강욱 변호사님 잠깐 인사말을 좀 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뭐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목만 하고 다 넘겨드리려고 했지. 그러셨군요. 네. 제목까지 해주세요. 네, 오늘 제목은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 검사의 위치와 이들이 좌천이 되고 이들이 사표를 냈다. 그게 어디 있었다가 어디로 좌천이 됐는가? 네. 그 사표를 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검사는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그들의 위치는 우리가 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위치인가? 이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간단한 제목 설명 좀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요. 의원님, 혹시 숙제하셨어요? 제가 숙제가 아니라 김 변호사님 숙제지. 제가 숙제한 건가요? 여러분들 네네. 혹시 숙제하셨나요? 최강욱 변호사님이 한번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네. 뭘 찾아보라 하시는지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검사 선서. 제가 한번 직접 이거 찾아봤는데요. 이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이게 두 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선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명까지 하고 네. 하나는 검사가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는 검사 인사 규정 파일
파일에 첨부를 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그럼 그러더라고요. 모든 검사가 다 이 선서를 해서 그렇게 두 부씩 하는 거예요? 이명박 때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거를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데 천천히 네, 굉장한 내용이 있다 그러던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의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네, 이게 검사 선서입니다. 어떠세요? 들어보시면. 이게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고 하면서 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좋은 말은 다 들어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대로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검사가 꼭 필요한 존재고 검찰개혁이건 뭐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게에서 드러나냐면요. 그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표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예를 들면 유관순 열사, 또 뭐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듯이 조직도 그 조직에 귀감이 되고 그 조직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원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법원은 김병로 대법원장을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사도법관 김홍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형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 계시고 그 법조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전라도에 가면은 전북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그 아주 그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세 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최대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삼성에 포함되게 됐냐면 그렇게까지 성스러운 일까지 하신 건 아닌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명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중앙대 설립하신 분. 네. 이명신 선생이 여자분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이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뭐 수양딸이었다는 설도 있고 애인이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많았는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설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명신 씨가 상공부 장관으로 당시에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무슨 비리가 있어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다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그 독재라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서울지검장이었어요. 근데 최덕규 씨가 기어이 그 말을 안 듣고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가지고 결국 잘렸거든요, 검찰에서. 아, 그때도?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4.19 혁명이 있고 나서 다시 이분이 검찰에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부정선거 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기소하죠. 예.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분이 이분이라고 하면서 있었는데 정작 지금 검찰에서 또 검찰 역사관 이런 데 가보면은 법원이 2명 있으니까 우리도 1명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분을 더 넣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기춘? 이준 열사. 아, 진짜? 헤이그 망국. 아, 그분이 검사셨어요? 황당하시지 않아요? 네. 아니 이준 열사가 계실 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잖아 그때는. 응? 대한제국 검사였다는 거예요.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준 열사가 검사로 잠깐 있었는데 그때 고종황제가 총애하는 무슨 그 왕족인가 뭐 권신인가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끝까지 가서 처벌을 했대요. 그래서 또 잘렸대요. 이준 열사도. 역사는 반복되고. 네. 이준 열사를 또 거기서 이제 갖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표상으로 삼는 두 분을 기린다는 의미로 최대교 검사상, 이준 검사상을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 뒤로 그 상을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거 얘기할 때만 해도 1년에 매번 뽑아가지고 시상할 것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의 대표적인 게 지금 권력자의 측근들을 권력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결국 처벌을 해서 정의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날아가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박멸이 돼버리고 마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이제 최대교 검사장 이준 검사상이라는 거를 저니까 그냥 아니 로스쿨 다닐 때 배우셨어요? 그런 거 있다는 거? 아유, 못 배웠습니다. 못 배우셨죠? 어? 여기도 로스쿨 졸업생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검찰이 말하자면 부끄러운 처지에 와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검사 선서를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렇죠. 네.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의사의 직을 수행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검사라는 그 직종이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선서를 하고 이 정의를 위해서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선서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국민들은 존재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명예를 걸고 다짐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꼴이 된 겁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한다 그랬는데 국민은 짓밟고 권력자에 봉사하는 일만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가 또 이루어져서 언론에서는 뭐 우병우 라인을 뭐 먼저 속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정치 검사들을 쳐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검사장급에서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수사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을 이제 그 인사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명의 검사장이 사표를 내고 나갔고요. 또 좌천된 한 사람의 검사는 내가 그 십상시 문건 사건 당시에 서울지검 3차장으로서 그 수사 책임자였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누구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유상범 검사장이라고요. 이번에 창원지검장을 하다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네. 그 변호사님 네. 여기 잠깐 저희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뭐 법무부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네. 좌천성 인사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법무연수원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좌천이다. 네. 그다음에 고검 차장으로 가니까 이것도 좌천이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네, 필요할 것 그건 같아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거기로 가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좌천인지. 제목을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검사는 검찰청에 있는 거죠. 네. 검찰청에 있어야죠. 그런데 검찰청에 있지 않은 검사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이따가 좀 말씀을 저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검사장이라는 게 직책이기도 하고 직급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직급으로 따지면 소위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별을 달았다고 하는 게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검사장이라고 승진이 돼 있지는 않은데 내부적으로 이제 검사장이 사실상 승진하는 자리로 돼 있고 이 자리가 제일 많았을 때는 55개까지 갔다가 지금은 줄어들어서 이제 49개 뭐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검사장이? 네, 검사장이 많네요. 엄청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검사장이 왜 엄청 많다냐고 그러냐면은 검사나 판사들의 직급을 그 첫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급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면은 5급 사무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관, 4급 서기관, 3급 부의사관이 되면은 아주 중요 부서에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고위공무원단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국장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도 공무원 생활 한 20년 해야지 3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시작부터 3급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당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유가 이제 첫째는 사법연수원이 있었던 시절에 이제는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법연수원 1년 차가 5급 사무관 대우를 받고요. 2년 차 때 4급 서기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임관을 하면 3급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3급에 비하면은 봉급은 당연히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따라 붙는 어떤 예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기본급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평검사가 3급이라고 하다 보니 부장검사는 또 1급으로 치는 겁니다. 부장검사를 1급으로 하고 검사장이 되면 차관급이 되는데 그 차관급이 된다라는 건 외견상 드러나는 거는 기사 딸린 관용차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그건 되는 몇 것인데 명이에요? 그게 50 몇 명이 됩니다. 차관급 네. 말도 못. 그러니까 아우 세상에 다른 부서에 말이 안 나오네. 네. 그러니까 이야. 문화재청 같은 데가 되게 중요한 청장이 차관급이에요. 딱 한 명 있단 말이에요. 예. 딱 한 명. 국세청이
굉장한 엄청난 권력 자리죠.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죠. 예. 거기도 한 거기도 명이고. 딱 한 명입니다. 차관급. 차관급이. 네. 세상에. 근데 검찰은 검찰청인데도 불구하고 청장은 장관급이고 그 밑에 대검 차장부터 시작해서 각급 고검장, 각급 지검장들이 전부 다 검사장이고 쏙쏙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었군요. 네. 어디에 있나 심지어 했더니. 고검의 차장들도 검사장이고 그것도 차관급이고요. 세상에. 고검의 일부 부장도 차관급이고요. 세상에. 그 다음에 그 경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찰은 그 큰 무궁화 2개가 이제 치안감인데 네. 지방 경찰청장을 하려면 큰 무궁화가 2개가 돼야 되는데 제주 같은 데는 작다 그래서 하나만 달 사람을 시키거든요. 경무관. 네. 네. 근데 검찰은 어디가 됐든 무조건 다 검사장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일개 외청에 무슨 차관급이 50명이 넘느냐.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참여정부 때 그 숫자를 제일 많이 늘려줬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이러니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관료사법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소속의 판사들은 사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검사들은 첫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성돼 있는 조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분들은 국회의원 300명이 되지만 저 국민들에 의해서 다 선출됐기 때문에 다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로 가면은 장관들이 있고 장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지만 장관급 예우를 받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장관급들이 이제 각 무슨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분, 감사위원 같은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지금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관급이다. 50명이 넘는다. 이것을 어떤 논리로 관철을 시켰냐면 우리가 똑같이 고시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다니고 검사 판사로 임관을 합니다. 네. 그런데 판사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거기도 소위 기사가 지급되는 관용차가 나오는 직급 예.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거든요.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그 100명이 넘는다. 뭐 다 사법부는 당연히 사법부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니까 그만큼의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관급에 네, 그럼 정부의 차관급이 얼마나 많은데 아하. 그러니까 사법부에 그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행정은 그 많은 행정부 중에 네, 검찰 일개 하나가 검찰인데. 검찰 하나가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춰달라. 그치. 아이고. 우리 사법부랑 맞춰달라. 그걸 또 그대로 또 받아들였어요. 그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면 세상에. 지금 일반 부처에서 그 일이 많아가지고 차관이 하나 더 필요한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급 하나를 늘리려면은요 못해. 행안부를 찾아가가지고 진짜 온갖 저기를 다 어려워요. 해야 그 되거든요. 네. 불가능하거든.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에서 뭘 하나 줄이지 않으면 또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인데 검사는 그러면 차관급을 어떻게 그렇게 수십 개를 확보하고 늘렸느냐. 맨 첫 번째는 박철원 씨가 군사독재 시절에 전두환한테 육법당을 유지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면 군인과 검사의 직급을 높여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때 2칸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군인들이 택도 없이 지금 중령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일하는 걸로 치면은 중령을 사무관급으로 쳐야 되는데 대위가 사무급. 대위가 사무관급이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대위가 중대장인데 이건 사무관이 표창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근데 나이가 28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대위까지 단 사람들을 그대로 행정공무원으로 그 중간에 전역을 하면 10년 하고 나오면 행정공무원도 임용을 하면서 사무관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6477학번들, 그러니까 저 박지만 씨 동기들까지 그게 있었는데요. 네. 그거를 유신사무관이라고 공직사회에서는 통상 불렀습니다. 그 유신사무관들이 지금도 일부 남아있어요. 거의 다 이제 다 하고 나가셨는데, 차관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나가셨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지금 맞춰가지고 다 군인하고 검사의 직급을 높여놓고, 또 그걸 두 축으로 해서 그 정통성이 없는 권력을 지탱하는 힘으로 삼았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하는 논리가 일부 타당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게 아예 똑같이 사법고시 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하고 판사하고 검사를 똑같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왜 논리가 또 판사랑 있었고. 검사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외국 연수를 가잖아요. 이제 보내주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특히 미국을 가잖아요. 미국은 판사하고 검사가 정말 많이 차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판사는
판사는 종신직이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40이 넘어야지만 아주 훌륭한 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판사는 다 단독 판사로서 자기 법정을 가지고 있는 정말 독립된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가 세계에서 제일 막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어로 검사가 프라시큐터잖아요. 프라시큐트가 기소한다는 뜻이고 동사고, 기소를 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이게 프라시큐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도 영어 명칭이 프라시큐터스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시큐터라는 이름 자체로도 애초에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검사는 그런 수사권을 막강하게 기형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 미국에 유학을 가면 집을 얻고 뭐 이럴 때 한국에서 왔다, 연수 받으러 왔다, 여기 비지팅 스칼라다 이러면은 너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럼 판사라고 그러면 거기 동네 사람들이 막 어우 그러냐? 예. 어우 너처럼 젊은 애가 어떻게 벌써 판사가 됐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해주는데 검사라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또 큰 불만이야. 그러면 그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사법고시라든지 판사와 검사의 그 임용 체계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공 선생님께서 또 사법개혁 얘기하시면서 그 사법 관료가 돼 있다라는 말씀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법조인 배출 시스템이 정확히 관료를 교육시켜서 배출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이라는 걸 과거제도로 놔두고, 예전에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왕이 쓸 관리들을 선발하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 판사, 검사로 임용을 해가지고 공직에서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실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사법연수원이라는 제도를 운용했고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의 경력을 보시면 뭐 옛날 사법고시 뭐 몇 회, 변호사 시험 몇 회, 뭐 또 사법 시험 몇 회 이런 기수들이 다 있고, 고등고시 사법과 몇 회 이런 기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사법연수원 몇 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에는 사법대학원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분들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부설된 사법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뭐였냐면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학을 안 다니시고 시험 붙은 분들이 간간히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학을 안 다녔는데 대학원을 졸업한 거야 또.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사법연수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5급, 4급 대우를 해줬던 겁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몇 명 안 뽑으니까 전원이 다 대개는 아주 뭐 예전에 그 연수원을 다니면서 뭐 데모를 한다거나 이런 일만 있지 않으면 대부분 판사 검사를 다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한다는 게 명분이 있었어요. 월급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점점 합격자 숫자가 늘어나면서부터는 변호사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아니 변호사는 나가서 그냥 자기 사업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왜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줘가지고 하느냐, 이런 모순이 하나가 있었고, 국민적인 입장에서 이게 폐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한 틀로 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수문화. 네, 이번에도 이제 검찰 인사가 날 때마다 몇 기가 뭐 몇 기를 가가지고 뭐 기수가 파괴됐다, 뭐 몇 기 밑에 몇 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기수문화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폐해가 심각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 연고 따지고 이러는 데에서 이 사법 관련 직렬들은 개개인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이 또 공정성의 핵심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같은 학교 동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전 같으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 한 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대 아닌 서울대 졸업생들까지 하면 한 3분의 2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학교 동문들로 다 아는 사이야. 그런데 사법연수원 기수로까지 또 엮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에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검찰 알바 하기 전부터 무슨 뭐 우병우가 어떻고 진경준이 어떻고 떠들었던 이유도 제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까이서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영업하고 연결이 되면은 너무 편하죠. 그냥 전화해서 형 이거 내 사건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법률적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수사를 하면서도 이러이러한 점은 모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형 나잖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정치권하고 비슷하네.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변호사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또. 그럼 다 선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야 김영감 그거 내 사건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피고인들도 사실은 기수 찾고 연고 찾고 학벌 찾고 그랬던 거죠. 전관- 그러니까 이제 예. 정관예우, 통하고. 정관예우라는 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뿌리가 근데 깊었던 거죠. 한편으로 보면 아까 설명에 쭉 말씀하셨지만은 이 같이 사법고시를 보고 네. 그리고 같이 연수원을 마친 판사와 검사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판사와 검사가 다른 그런 그레이드로다 처음부터 간다는 게 검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같이 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 입법과 이 사법이 아니 행정과 사법이 같이 간 거죠 지금 사법부가. 아니 그게 이게 아이러니하게 판사가 먼저 높아져 있는 걸 검사한테 맞춘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군대하고 같이 이걸 높여줘야 되니까 해놓으니까. 검사를 높여놓고 판사를 맞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5급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시 합격한 사람들 다 똑같이 그런데 5급이다. 그 변호사님 우리가 네.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조국 수석이 들어가서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뼛속같이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문제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네. 진짜? 한순간에 이게 없어질 문제가 그렇지요. 아니고 사실은 이런 시험 자체를 인식들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들고 참여정부 때 이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일반에서 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호소되는 부분이 사법고시가 있어야지 미꾸라지가 용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런 소리고. 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막느냐. 로스쿨은 돈 많은 애들만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고 상당 부분 호소력 있게 먹히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제도의 근본을 따져보면 우리 사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거기서 비롯됐다라는 점을 함께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지 공평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고시 제도라고 사법시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저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랬던 것이 우리나라가 학원 다니고 과외 보내고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막강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일이 저희 때만 해도 고시 공부할 적에 예. 고시 학원에 가서 강의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거의 일반화가 되더니 그 다음에는 고시원에 종합반이 생겼어요. 종합반. 사법시험 대비 종합반이 생기더니 더 기가 막힌 건 사법연수원 성적이 이제 임관하는데 중요하니까 네.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사법연수원 예비반이 생겨가지고 또 있다. 네, 제가 그것도 있다며. 사법 시험을 합격하고 또 합격하고 또 학원을 다녀. 와. 사법연수원 다니기 전에. 예, 엄청난데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사법연수원 교재들을 갖다가 예. 사법연수생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공무원이 무슨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버냐 해가지고 또 징계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하여튼 사법연수원 대비 종합반까지 생겼었어요. 와.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공부를 그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스템이 이미 돼버렸고 네. 지금 무슨 개천에서 용난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 되실 때 그 확률과 그때는 고시 공부할 때 봐야 될 책이 두꺼워야 300페이지였어요. 네. 지금은 그거 김 한 변호사님 예, 한 과목에 300페이지 정도를 뭐 한 10권 정도를 공부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보통 1000페이지 넘죠. 18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2000페이지. 예,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오래 공부하신 분들 한 2000페이지 넘어갔을 거라고. 교과서를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제일 두꺼운 교과서가 채권 강론이 한 650페이지 됐거든요. 그거 3번씩 봤다고. 근데 지금은 아예 교과서를 못 보더만 요약돼 있는 주관식 문제집 같은 걸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책의 그다음에 고시 준비하는데 드는 돈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로스쿨은 또 상당 부분 장학금들을 많이 줘가지고 한 40%가 장학생이에요. 그리고 소외계층 전형 농어촌 전형 무슨 탈북자 전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 제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것도 속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여기서 사법시험 돼가지고 변호사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배출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은 로스쿨 제도가 더 사법 개혁의 아니 검찰 저는, 개혁의 방법이 한 사법 방법이라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네.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게 관료 사법이 되다 보니 소년 등과를 하고 20대에 그치. 판사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치,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높은지 모르고 꼬마가 칼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이혼 재판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 그러면서 아니 그 결혼할 적에 서로 사랑한다고 뭐 평생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둘이 서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혼내는 거예요. 20대 중후반에. 20대 후반에 판사가 결혼도 안 해본 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잠깐 쉬어가는 거. 네. 예. 저기 김남국 변호사님, 그럼 네. 로스쿨 졸업하고 판사와 검사가 되는 그
그 조건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이제 로스쿨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그 일기, 부분을 드릴 수 로스쿨 있어요. 일기. 예, 로스쿨. 예, 저하고 손수호 변호사님, 조대진 변호사님 다 로스쿨 일기인데요.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쿨 다닌 동안에 검찰 실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 그 해당 지역에 이제 그 법무부에서 파견한 그 검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 검찰 실무라는 그 과목과 그 다음에 로스쿨 내에서의 성적 그리고 이제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검찰 시험을 필기 시험을 따로 봐가지고 검찰을 뽑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즉시명 되진 않고 이제 로스쿨에 또 법원 실무라 그래가지고 판례라든가 이런 실무 과목이 해당 부장 판사님이 나와서 하는 그 과목 이 있고 그 과목 점수 플러스 로스쿨 학점 그 다음에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또 따로 봐가지고 그 합격한 사람이 이제 로스쿨 로클럭이라는 이 법원에서 재판연구원. 예, 재판연구원이라고 하는 로클럭이라는 이 그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무 나와서 이제 뭐 법원에 가기도 하고 경찰청에 가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하군요. 예, 여러 군데 해가지고 법조 경력을 이제 5년에서 10년까지 쌓은 사람들이 이제 판사로 지금 그렇다면 임용이 지금 되고 로스쿨 제도가 판사가 되기에 굉장히 관문을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더. 예, 그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참여정부 때 이제 이 소위 전관 예우의 폐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다음에 끼리끼리 문화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해치려고 막 했구나, 네, 이거를.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 자, 과거에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시험을 합격하면 법조계의 3분의 2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동문이야, 다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 이상. 그런데 로스쿨 제도를 만들면 전체 2,000명의 로스쿨 입학생 중에 서울대 로스쿨은 180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물론 그 중에 학부를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이 많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수원 기수라는 공통 기수로 엮이지 않는다. 네. 그런 게 일단 큰 개혁 과제 중 하나의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등과 해가지고 사회 경험도 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또 판사나 검사가 되면 슈퍼갑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함부로 뭐를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조직 안에서 젊은데도. 네, 조직 안에서 윗사람이 업무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책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가가지고 판사가 모욕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법정에서,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그따위로 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판사한테 밉보일까봐 이렇게 못한단 못하죠. 말이에요. 네. 네. 변호사들도 심지어 그렇게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가 최고인지 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정말 서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냥 기계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파하려면 외국처럼 법조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사람 중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인 사람 중에서 판사를 뽑아야 된다. 그다음에 검사도 3년 내지 5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었던 것인데, 판사가 조금 더 이제 경력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한번 판사가 되면 이제 변호사를 하지 않고 미국처럼 평생 판사를 해서 전관 예우의 폐해가 없도록 하자.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 제도랑 비슷하는데 판사하다가 나와서 변호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사 때는 월급이 많지 않다가 변호사가 되면 벼랑간 떼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 그런 그랬었죠. 것들도 네. 지금 이제 그 폐해도 없애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그 경찰봐도 그랬고 지금 검찰알바도 보니까 뭐 하나 질문하면요, 이분들은 너무나 내공이 있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라 그냥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같이 이제 껴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었던 게 준비할 게 너무 뭐냐면, 많은데 김남국 시간이- 춤이라도 춰라 또 그럴까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한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준비해온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이 진짜 막 그냥 파도처럼 쏟아내시는 좋아.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요거 하나는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사법고시 존치 때문에 또 네. 이제 투쟁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짧게 사법고시 존치와 로스쿨 답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법고시 존치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한마디 해주시고 나서는 네. 오늘 이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이제 김남국 변호사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는 길을 로스쿨 하나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이제 대표적인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쿨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고 과거에는 특히 또 옳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제 변호사 초임이 판사나 검사의 초봉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변호사로 하는 일이 과거 옛날처럼 어떤 법률만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평생 먹고 사는 이런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한 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이제 변호사가 바뀌었고 그 변호사들 중에서 이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시험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기존의 로스쿨 교육 체계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형해화될 수 있는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묻혀버릴 수 있는 그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택할 때는 항상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장점이 많으냐를 생각해야 될 텐데, 일단 사법시험을 일부만 존치해가지고 일부만 뽑는다 했을 때, 그 시험의 합격 확률이 여전히 더 높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뽑히신 분들과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된 분들과의 어떤 그 입직 경로나 교육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여전히 남을 것이고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어떤 직역의 무슨 그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통로가 항상 단일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대를 나온 사람들만 하지 말고 독학을 해가지고 의사고시를 보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실무수습 해가지고 의사 자격증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적은 숫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호를 더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반을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좀 길다 그러셔갖고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10분으로 이제 자르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벌써.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이제부터 김남국 변호사님과 최강욱 변호사님 두 분의 얘기로 해서 우리 김성희 보좌관님 두 분으로 고정시켜 주시고. 최강욱 변호사님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했는데 네. 대검찰청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감찰 결과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아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인사를 했는데 이 법무부에서 한 이 인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네. 사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 없으니까 이 청와대의 어떤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인사를 한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는 청와대가 분명히 권한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차관급이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검사장들의 인사를 했던 이유가 처음에 분명히 어떤 잘못이 전제가 돼서 했던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주권자들의 어떤 네네. 그 바램이나 공감이 또 충분히 있었던 인사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수뇌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좌천돼가지고 한직을 돌았었다. 이렇게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검 검사를 전전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고검 검사. 고검 검사를 전전했다. 그 다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을 내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안택은 검찰국장을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발령을 낸 게 아마 시작이었을 겁니다. 두 분이 바뀌었는지 제가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고검의 차장검사로 발령을 내니까 좌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검사장급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고검의 차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좌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 여쭤보신 거 제게 얘기하다가 설명이 또 딴 데로 새버렸었는데 어쨌거나 검찰청은 그 단위를 보면 지방검찰청이 있고 고등검찰청이 있고 대검찰청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재판 구조에서 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신급별로? 하잖아요. 예. 1심이 지방법원,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검찰청이 있고 고등법원에 대응해서 고검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판사들은 지방법원보다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경력이 쌓여야지만 갈 수 있는 거고 직급으로 따지면 상위 직급인 거죠. 지방법원 부장판사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높은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고등법원 부장판사보다 당연히 대법관이 높은 것이고 그렇게 됐는데 검사는 지방검찰청에 있다가 고검으로 가면은 좌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하는 데는 지방검찰청만 있습니다. 수사는 지방검찰청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기소는, 수사를 종결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기소는 1심 사건의 기소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검찰청만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고등검찰청으로 간다는 말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수사권이 없는 거죠. 칼을 휘두를 수가 없으니까 좌천이라고 보는 네, 거죠. 수사권도 없고 예. 기소권도 없어지는 거죠. 고검에 예. 가면.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막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검찰청에서만 기소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형사 수사를 한 결과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해서 벌을 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소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1심 재판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법원에다가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뭘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이거 법률가들도 잘 헷갈리는 부분인데, 예전에 대검 중수부가 있었다고요. 대검 중수부가 현대그룹에 관한 비리 수사를 했어. 네. 그래가지고 과거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서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구속영장에도 검사 이름을 써야 되고, 기소한 검사도 이름을 쓰잖아요. 네. 그거 로스쿨 다닐 때 실무수업 시간에 배우잖아요. 공소장 보면은 네. 여기 보내는 사람 발신을 검찰청 이름을 쓰고, 예. 받는 데를 법원으로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예. 공소장에 양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소장에 다 지방검찰청으로 써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검 중수부에 수사한 거는 어떻게 해서 기소하는 거예요? 대검 중수부, 검사, 윤석열. 이렇게 하고 이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나요? 공소장? 아니,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를 없앴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는 수사를 하지만 기소를 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원칙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으면 수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소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대검 중수부 소속의 검사야, 분명히. 예. 지 신분증도 대검 중수부라고 돼 있어. 그런데 기소할 때 보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윤석열 해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심급을 맞춰야 되니까. 일종의 편법이죠. 아, 편법으로. 대검 소속인데 분명히. 그러니까 대검 소속으로 놓고 외부로 법원에서 공소장 쓸 때만 그렇죠. 마치 중앙지방 네. 소속인 것처럼 지검 검사로 지검 검사인 검사의 것처럼. 자격으로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지방검찰청 검사들이 그러니까 일선 수사를 다 하기 때문에 지방검찰청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수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가 2,000명이 좀 넘는데, 그 중에 수사를 하는 검사는 1,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 500 몇십 명의 검사는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이제 대표적인 한직이라고 하는 고등검찰청에서는 1차적으로 하는 일이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재판 진행하는데 참여하는 거. 그거 항소심 재판 해보셨지만 고검 검사들은 검찰 의견 얘기하라고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한 문장. 항소를 기각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 문장, 딱 한 문장 하시죠. 다 그 얘기만 하잖아. 모든 사건에 항소 기각해줘. 그다음에- 항소 이렇게 하는 거. 재판부가 더 할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세상에 그 사람들을 그 월급을 줘가면서 거기다가 앉혀놓고 있고, 더 심각한 거는 고검의 차장들도 검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줄인다고 말은 하는데, 검찰청 내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사람은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들을 다 데리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고검장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고검장은 하는 일이 고등법원 재판 수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1심에서 지방검찰청에서 결정한 사건에 대한 항고사건, 네. 검찰 항고사건에 대해서 뭐 재기수사명령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정하잖아요. 검찰 항고해가지고 재기수사명령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죠. 없으니까. 네, 굉장히 드물고, 대검에 있으면 그나마 대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스텝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죠. 전체 검찰을 통과하는 무슨 뭐 검찰 연구관도 있고 뭐 뭘 하면서 뭐 통계도 수집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고검은 그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검 검사들이 할 일이 없는데 그 고검 검사들을 통솔 하는 고검장은 무슨 할 일이 있을 것이며, 그것도 고검장도 아닌 고검 차장은 또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검찰에서 내려오는 우스갯소리 중에 뭐가 있냐면, 고검장이 되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하는 일이 오전에 손톱을 깎고
오후에 발톱을 깎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만에 다 깎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눠서 깎으니까. 그것도 좀 지나면 하루 오전에 왼손 손톱만 깎고 다음날 그날 오후에 왼손 발톱만 깎고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간을 더 느린다. 근데 차장은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손톱 한 개씩만 깎는다. 그래도 시간이 안 간다. 이걸 자기들끼리 얘기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검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냥 할 일이 이빨 빠진 없는 거야. 호랑이 할 그냥 일이 좌천됐다.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겠네요. 예. 그나마 고검 차장이나 고검장은 직급이라도 높으니까 예. 대우나 받으면서 놀죠. 아니, 변호사님, 이번에 강기정 의원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걸 여쭤보셨는데, 이걸 물어보셨는데, 광주 고검 차장으로 있다가 네. 대검 형사 부장으로 가셨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좌천이냐, 승진이냐, 예. 이걸 물어보시는데, 예. 저도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 그러니까, 검사장으로 처음 승진을 하면, 같은 검사장급 중에서도 똑같이 다 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검사장급 중에서 제일 높은 검사장이라고 칠 수 있는 게 서울 고검장입니다. 예. 서울 고검장.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있는 검사장도 두 개로 나눠가지고 고검장급, 지검장급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장도 고검장급이고, 그 실권은 제일 많은 검사장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다음에 대검 차장도 검사장급이고, 심지어 법무부 차관도 검사장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검사장들도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게 급이 있기 때문에 검사장이 처음 되면은 가는 자리가 아무래도 한직이죠. 한직으로. 네. 예. 그 자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검 차장이죠. 차장. 네. 그러면 요거는 검사장은 검사장인데 네. 조금 짬밥이 안 돼가지고. 짬밥도 안 되고 힘도 없는. 힘도 없으니까 일단 네. 거기로 가신 거구만요. 네네. 그런 예. 고검 차장을 가고, 예.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검 차장을 다 갈 수 없으니까, 네. 그 중에도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사람과 못 나가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 이제 일부 초임 검사들 중에는 법무부의 국실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대검의 부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검사장 승진이 좀 늦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경우에 지방의 검찰청 검사장으로 바로 보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검 차장이 제일 낮은 검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걸 거친 사람들이 가는 데가 대검의 부장들. 예, 그러니까 형사부장이라고 하는 거는 고검 차장을 맡은 사람이 가는 자리라서 네. 그냥 평범한 전보인 사람 단계 맞춰서 가신 걸로 네네. 보면 되겠네요. 그런 건데 예. 검사장 하던 사람을 고검 차장으로 보내면 이건 좌천이죠, 확실히. 그러면 변호사님, 이번에 진짜 법무부 인사가 정말 크게 네. 아주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마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경 쓴 인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한 걸로 봐야 될까요? 이번에 문제가 되셨던 분들은 다들 언론에 회자된 아주 중요한 사건에 책임을 맡으셨던 분들이에요. 이제 고검장 한 분, 윤곽금 고검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우병우 사건이 터졌을 때,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죠. 그래가지고, 우병우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리들. 그러니까 아들이 코너링을 잘해가지고, 운전사로 뽑혔다는 거, 그 다음에 처갓집이 뭐가 어떻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잘못했던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팀장을 맡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특검에 넘어간 자료도 팔짱 낀 황제 수사. 네, 황제 수사 그거 담당하셨던 사진 분. 하나만 남고 우병우 씨하고 연수원 동기면서 이제 이분이 그 팀장을 맡을 때부터 굉장히 우려를 하니까 딱 했던 말이 나도 검사다.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 땅에다 쳐박아 버린 꼴이 됐는데 자 그런 수사를 하셨던 윤곽근 검사장 그 다음에 우리 김진모 검사장이 또 이번에 사표를 내셨는데 이분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계시면서 세월호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그러니까 우병우 씨의 절친입니다. 둘이 대학 동기고 사법연수원도 동기인데 원래 그나마 업무 라인으로 그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청와대가 업무 라인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려면 대검 형사부장을 통해서 광주지검 수사팀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대검 형사부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뻣뻣하게 나오니까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김진모 검사장을 통해가지고 수사팀에다가 압력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검사장이 되기 직전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했단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래서 김진모 검사장은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 사건의 증거들을 인멸하는데
그때 뭐 디가우징 얘기도 나오고 왜 공무원 시켜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다 뭐 어떻게 갈아버렸다는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연루됐던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고 하여튼 윤곽근 검사장, 김진모 검사장이 둘이 다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 수사에 관여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고 덮었다라는 그 의혹들을 많이 받았던 검사장들이었고 또 한 분이 이제 정점식 검사장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공안입니다. 공안통인데 대검 공안부장이었는데 정점식 씨는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이제 뭐 주역이기도 하거니와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 전국의 선거사범들 수사를 총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이 있고 나서 선거사범 수사를 마치고 굉장히 편파적으로 기소를 했다. 아, 친박만 다 빼줬다. 네, 아, 빼주고 정말. 대표적으로 김진태 씨를 기소를 안 해가지고 법원이 그걸 재판에 회부해라라고 하는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거를 이제 재판이 그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는데 검사들이 가서 거기서 무죄를 구형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이런 제도가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거를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총회했던 아주 공안의 핵심 라인이고요. 그 정점식 씨가 이번에 이제 인사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전현준 검사장인데, 전현준 검사장이라는 분은 지금 이제 그 네 분 중에 그 세 분은, 김진모, 전현준, 정점식 세 분은 다 우병우랑 같은 84학번. 같은 동기네요. 84학번 동기들이고, 그 다음에, 김진모, 윤곽근 두 분이 연수원 동기들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고, 전현준 검사장은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게 PD수첩 사건. PD수첩 사건과 관련해서 뭐 광우병 관련 취재를 해서 PD수첩이 보도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가 틀렸다 어쩌고 하면서 이제 뭐 기소를 한 해 만에 하던 상황에서 당시 담당 부장검사였던 임수빈 부장검사는 이거는 검사의 양심에 비춰서 또 법리에 비춰서 도저히 이거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된다. 임수빈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영국에서 그 연수를 했어요. 해외 유학을 했어요. 그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이 광우병이 제일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 그랬죠. 그걸 본 거야. 예. 그리고 영국의 공영방송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현장에서 보고 온 분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MBC가 한 거는 과거 BBC가 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된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랬는데 임수빈 부장검사를 한테서 그 사건을 뺏어버리고 결국 임수빈 부장검사는 쫓아내고 그다음에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맡아서 했던 사람이 당시에 전현준 부장검사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하고 대검의 수사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무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검찰의 망신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레드팀이라고 하나요? 그걸 운용해가지고 이제 맞냐 안 맞냐 이런 토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일관을 해가지고 네. 후일담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검사들이 야, 어떻게 검사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저 정도까지 이거 너무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정말 어이없는 기막힌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건들의 주역이었던 검사들 중에 최소한만을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먼저 정리를 하고 해야지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발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검사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전보 조치하고 조금 조용히 뒤로 이렇게 네. 알아서 벗어라라는 네. 그런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보하면서 법무부에서 과거에 잘못된 사람들을 수사지휘 선상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네. 그 성명까지 냈다라고 하는 거는 변호사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건들 네.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큰 불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한 사람들이었어요. 쟤들도 알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아유 그래도 정기 인사 시즌에 자연스럽게 좌천시키거나 아웃시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이미 참여정부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강금실 장관 시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바로 막 무슨 전산망에다가 내부망에다가 이만큼씩 글을 써가지고 무슨 정권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관두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저 TK 지역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제는 검찰의 어떤 실상이나 그동안에 검찰이 잘못했던 사건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못하는 게 속보 떴어요. 네. 어떤 속보인가요? 안경환 장관 후보 사퇴. 사퇴. 그러셨어요? 네. 아유. 근데 거기 밑에 또 다음번 속보로 조국도 같이 물러나라. 아, 진짜 미치겠어. 물러나라. 그러니까 야당들이
네. 책임지고 물러나라, 뭐 인사를 이따구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두 분 다 제가 아주 그 가깝게 지내던. 아, 진짜요? 네, 예. 안 장관 후보도? 안경환 교수님은 저 2학년 때 지도 교수님이었고요, 심지어. 네. 조국 선생은 뭐 친한 형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나중에 대학원을 수료만 해놓고 논문을 안 쓰고 개기고 있다가 뒤늦게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제 예전 지도 교수님들이 다 은퇴하셔가지고 없어가지고 우리 논문 지도 교수인데 하여튼 두 분이 참 안타깝네요. 안경환 교수님이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겪어서 첫 번째 결혼에 흔적이 남았었다는 사실은 저희도 모르고 있었고요. 저희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하시고 재혼하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웠고 좀 많이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반 본래의 어떤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약자에 대한 그 애정이나 배려가 깊은 분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좀 기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인권위원장도 해보셨고 법무부에서 또 검찰개혁 작업에도 또 강경필 장관 때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된 것 같고요. 조국 수석도 민정수석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면 뭐 내부적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안 하시려면 뭐 또 스스로 또 가다듬으셔야 되겠죠. 근데 뭐 조국 수석까지 물러나라 하는 거는 정치 공세인 것 같고 안경환 장관 뭐 일찍 결단하신 거는 뭐 새 정부 출범 또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그래도 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아, 그러면 이게 이 다음에 이제 다른 장관 후보들의 이제 행보에도 또 영향이 미치겠네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첫 번째거든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거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사법개혁도 있지만 사법개혁 중에서 또 검찰개혁을 해야겠다라는 그 의지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법무부 장관을 최강욱 변호사께서 1화 때 이야기하신 법무부 문민화를 위해서 검찰이나 법조인 출신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게 하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 외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의원이라든가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외부에 있는 사람을 또 찾고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그래도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경환 교수님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네. 과거의 일을 제가 보기엔 아들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이 미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아마 본인들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병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 뭐 애들 통장까지도 뭐 한다. 근데 통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인사 검증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자식의 문제에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질문 있어요. 최 변호사님. 예. 결혼은 한 번만 하셨나요? 저요? 네. 예. 논문은 뭐 제대로 쓰셨나요? 예. 심지어 제가 연애도 한 번만 했는데요. 저 이 질문하신 이유 알 것 같아요. 집은 뭐 지방에 사시니까 네. 저건 뭐지? 위장 전입도 뭐 별로 없으시겠죠? 네, 저는 학원 없는 데 가느라고 일부러 시골로 갔고요. 하여튼 너무 좀 가슴이 아프네요. 첫 번째로 이렇게 낙마를 하시니까. 이건 뭐 저기도 못 갔잖아요. 검증도 그렇죠. 못 받은 네, 청문회도 못 상태로 이 받았으니까. 언론에서 그냥 완전히 마녀 사냥이 되니까 물론 뭐 본인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론은요 항상 여자 문제나 이성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특히 우리 당의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많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지켜보는 중이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소식 들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뜬금없이 조국 수석한테 저렇게 하는지.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표창원 의원 그리는 전 시장을 대여했을 때도 지금 옛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고 나왔던 피켓에 써있던 게 문재인 물러나라였어요. 네. 항상 자기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에휴. 자기들한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물러나라고 하는데 지금 조국 교수를 찍은 거죠. 근데 제가 안경환 후보자의 교수님을 절대 두둔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판결문이 공개가 됐어요. 네. 안경환 후보자의. 그런데 이 판결문이 범죄 형사
판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민사재판, 가사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이나 뭐 형사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범죄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제출하거나 할 때 요구를 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했을 텐데 민사재판은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도대체 어디서 이 판결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보를 한 것인가. 저는 그것도 조금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안경환 그 후보자가 후보가 돼서 가장 하려고 했던 게 결국에는 검찰 개혁이고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걸 막기 위해서 했거나 원했거나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이게 지금 출범하려고 하는 거를 뭔가 조금 또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 정치권에 그 경험이 있으신 우리 그 김성애 보장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흠결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후보들이란 이 세상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세요. 이 검증에서는 모른대요. 검증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요번에 안 후보님도 20몇 살 때 일이시니까 60년대 후반에 벌어진 일들을 40년 75년 75년에 벌어진 일을 들춰내는 건데 그 시기마다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애들 때리고 뭐 날아다니고 이거 되게 당연했고 맞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교사가 교육부 장관 후보가 됐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고등학교 때 맞았다라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거고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다른 기준이 있는데 이제 지금의 기준에 맞춰서 옛날 것을 다 들여다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 윤리도 마찬가지로 옛날엔 표절이 아닌 범위에 있던 것들이 지금에서 표절 범위인데 80년대 논문을 찾아내서 표절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기준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봐야지 그때는 없던 기준을 지금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후보들은 나름 그런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했는데 예전의 것을 갖다 이제 견광부여로 끼워 맞추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증이란 건 결국 어떻게 해도 나오기 마련이고 그나마 이번에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야당도 검증을 할 줄 모르고 이 언론도 마찬가지로 원래 하고 있던 10년 동안 검증 호흡을 맞췄던 민주당이랑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하면서 계속되는 오보 사고가 나지 않았었나 또 한편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원래 진행을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고검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가 막힌 거는 저도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앙지검 청사 뒤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하나 또 들어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저 새 건물이 또 왜 생겼나 뭐 중앙지검 청사가 부족해서 새로 지었나 했더니 고검 청사라는 거예요. 그게. 또 새롭게 서울 고검 청사를. 그러니까 별 하는 일도 없는데 예, 사람들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을 잔뜩 갖다 놓고 자리만 늘어난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고검이 하다못해 지검에서 뭐 수사를 받다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고소인 조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무혐의 난 사건 같은 경우에 당사자를 이제 오시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일이라도 하면 모르겠어요. 절대 그것도 안 하거든. 그 지침으로는 그걸 하도록 돼 있어요. 대면 조사를 해라 고검도. 네. 근데 안 합니다. 안 하고 검사들 스스로도 고검 가면 그냥 노는 걸로 알고 있고. 응? 그러면서 수사 인력은 부족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고검은 진작부터 폐지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사법개혁 과제 중에 항상 있어 왔고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등검찰청은 별도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검도 결국은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다음에 검사들의 수사에 일일이 지시를 하고 간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외에는 그동안에 그다지 큰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또 계속 다뤄줘야 될 부분이다. 그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네. 지금 시간이 저희가 다 됐지만 그럼에도 벌써, 불구하고 딱 요거 하나는 네. 그 중요한 질문이어서 그 최광욱 변호사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그 검찰에 대한 인사를 놓고 요렇게 또 비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그 청와대의 줄 세우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결국에 청와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또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딱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민주적인 통제를 받기보다는 검찰의 이익과 권력의 이익이 정권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부당하게 사용되는 권력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부당한 권력을
앞장서서 자기 몸으로 다 이거를 그 시행을 내면서 출세욕에 불탔던 그런 검사들이 또 그 출세욕, 그 욕망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의 특징은 과거 인사는 정권을 위해서 복무하고 정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법과 정의와 인권과 원칙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보훈을 받고 혜택을 받는 인사였었다면 이번 인사는 그런 검사들한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사였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떤 일을 해야지 좋은 자리에 가고 어떤 일을 해야지 승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였다. 그 점은 왜 그러냐면 이 인사를 통해서 정권이 자기 사람을 심었다거나 정권이 의도하는 어떤 사건을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심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찰의 일종의 적폐를 걷어내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시급한 위치에서 걷어내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인사가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정권 초기에 일단 비상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경환 후보자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지명됐을 때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꼭 이루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후보자가 바뀌시더라도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잖아요. 저희가 첫 시간에 법무부 장관이 누가 취임을 하시면 검사를 몇 명이나 쫓아내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법무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면서 검사들이 검찰청에 있지 않고 왜 법무부에 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나를 드렸던 거고요. 검사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수사를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이 가서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검사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외기관 파견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지금 지난 국회 때 박주민 의원이 일부러 또 금태섭 의원이랑 다 확인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67명이에요. 바깥에 나가 있는 대외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가. 근데 나가 있는 데가 무슨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금융 관련 기관들도 있고요. 외교부 같은 데도 가 있고요. 감사원도 가 있고요. 외국 대사관 같은 데도 가 있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돌아서 그러나? 그러니까 맨날 일이 많아서 뭐 죽겠다 그러고 검사 늘려달라고 그러고 뭐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뭐 수사비가 부족해서 그 특별활동비 썼다는 거잖아요. 특수활동비. 그래 놓고서 정작 그런 데다 다 나가 있고 그걸 또 받는 사람들은 왜 받겠어요. 뭔가 기대를 하고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비서 해주고 차량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쓰라고 법인카드 주고 네. 그냥 아주 뭐 1년 있으면 1년 아주 그냥 뭐 호화롭게 그냥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 지금 그러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가면은 거의 그 기관의 2인자가 돼요. 검사가 파견을 가면. 그래가지고 총리실에 심지어 파견 나간 검사도 거의 국장회의를 하면은 제일 상석에 앉아요, 검사가. 부장검사급이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검사는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권력과 결탁과 대가라면 대가인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큰일입니다. 그거는 진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의지로 일제히 다 걷어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무부 명분이 장관이 근데 날아갔다는 게 첫 번째로 이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네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낙마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검찰 알바를 우리가 하면서 참 우울한 소식이네요. 그렇죠? 아마 예. 지지자들이 더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예. 지지자들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애착이 간 후보자였는데 조금 이제 또 감싸주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보니까 지금 검찰 알바를 이 한 주, 두 주, 세 주를 하면서 점점 더 이 분개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분개를 하고 지금 이 댓글들 보면요. 싱가포르에 계시는 어떤 직장인 한 분이 이걸 들으려고 일찍 퇴근을 해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딱 TV 앞에 인터넷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러지는 않는가. 어느 분은 또 불금을 포기하고 들어가서 이걸 듣는다고. 근데 이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모두가 다 더 열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방송 중에 정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낙마를 하고
근데 요거 하나만 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외부 파견이 많고 검찰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네. 그다음에 예산도 왜 그렇게 눈먼 돈들이 많은가? 이게 검찰이 쓸데없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원님들도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예산실 공무원들이 나름 되게 프라이드도 강하고 파워가 센 공무원들이잖아요.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자기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실 가가지고 그 담당 과장 이런 사람한테 거의 빌잖아요. 장관 차관들이 가서 비는 수준이거든. 그런데 검찰은 정보력이 있지. 수사권 갖고 있지. 그러니까 협박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가지고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안 좋아. 쉽게 말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쪼는 거야. 그래서 알아서 자리 늘려주고 알아서 예산 배정해주고 그리고 자기 기관에 검사가 파견 나오는 걸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환영하는. 여기다가 인맥이 하나 형성되는 네, 거지. 이 통로를 만들어 갖고 우리 사건 좀 어떻게 봐주게 만들고 수사 못하게 하고 이런 용도로. 그러니까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법률 전문가가 우리 분야에 필요해서 그렇다. 아니 널린 게 변호사인데. 아니 그 기관에 사내 변호사 다 있을 텐데.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왔다라는 점. 그것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지금 60개가 넘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벌써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가까이가 됐어요. 사실은 벌써?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좀 마무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못다 하신 그 검사의 파견 문제 그 부분은 다음 4화에서 처음 도입 부분부터 심도 높게 조금 최광욱 변호사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숙제라든지 다음 숙제 하나 뭐 있나요? 다음 교수님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검사들이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가면은 검찰청하고 법원이 같이 있습니다. 한 군데 같이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도 그런지 왜 우리나라는 검찰청하고 법원이 그렇게 같이 다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같이 있는 데서 생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숙제 적으셨죠? 네. 네. 그런 거, 예, 마무리하시고. 네, 의원님. 그거조차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판사와 검사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같이 있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아니군요. 네. 다음 주에 한번 우리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이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였습니다. 근데 과연 저는 또 다른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검사의 적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검사에게 명예가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낙마한 저녁에 좀 우울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좋은 분이 후보로 올라와서 이 검찰 개혁이 대통령이 뜻하는 바대로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절대로 긴장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대통령을 지키고 이 나라를 새로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을 짠 사람이 우리 국민입니다. 절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좋은 나라 만들도록 해가야 되겠습니다. 한마디 있음씩 하시고 이제 끝내죠. 저는 끝입니다. 네,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 좋은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 다 좋은 사람이지만,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이거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검찰 개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찰 알바 함께 해주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사법개혁을 조금 지지해주시고 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비판도 중요하지만 비판과 함께 또 지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제가 두서없이 너무 얘기를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다라는 점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또 이 방송이 조금 늦었는데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개혁의 문제도 역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또 공통되는 주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게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태어나는 길이다. 이걸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음 주는 시간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21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그 언저리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도
또 다시 뵙고 네 번째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 다음 주부터는 최 변호사님께서 이제 휴가가 있으시고요. 저도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여행이 하나 있고 그래서 아마도 좀 우리가 가능할 때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꼭 채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10번을 꼭 맞출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제목을 맞춰서 변호사님도 맞춰주시고. 이미 변호사님 잡히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여러분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령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이게 두 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선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명까지 하고 네. 하나는 검사가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는 검사 인사 규정 파일에 첨부를 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그럼 그러더라고요. 모든 검사가 다 이 선서를 해서 그렇게 두 부씩 하는 거예요? 네. 이명박 때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거를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데 천천히 네, 굉장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의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네, 이게 검사 선서입니다. 어떠세요? 들어보시면. 이게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고 하면서 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좋은 말은 다 들어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대로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검사가 꼭 필요한 존재고 검찰개혁이건 뭐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게에서 드러나냐면요.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표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예를 들면 유관순 열사, 또 뭐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듯이 조직도 그 조직에 귀감이 되고 그 조직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원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법원은 김병로 대법원장을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사도법관 김홍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형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 계시고 그 법조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또 전라도에 가면은 전북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3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최대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삼성에 포함되게 됐냐면 그렇게까지 성스러운 일까지 하신 건 아닌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명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중앙대 설립하신 분. 네. 이명신 선생이 여자분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이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뭐 수양딸이었다는 설도 있고 애인이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많았는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설이니까요. 그런데 이명신 씨가 상공부 장관으로 당시에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무슨 비리가 있어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다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독재라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서울지검장이었어요. 근데 최덕규 씨가 기어이 그 말을 안 듣고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가지고 결국 잘렸거든요, 검찰에서. 아, 그때도?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4.19 혁명이 있고 나서 다시 이분이 검찰에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부정선거 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기소하죠. 예.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분이 이분이라고 하면서 있었는데 정작 지금 검찰에서 또 검찰 역사관 이런 데 가보면은 법원이 2명 있으니까 우리도 1명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분을 더 넣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기춘? 이준 열사. 아, 진짜? 헤이그 망국. 아, 그분이 검사셨어요? 황당하시지 않아요? 네. 아니, 이준 열사가 계실 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잖아, 그때는. 대한제국 검사였다는 거예요.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준 열사가 검사로 잠깐 있었는데 그때 고종황제가 총애하는 무슨
그 왕족인가 뭐 권신인가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끝까지 가서 처벌을 했대요. 그래서 또 잘렸대요. 이준 열사도. 역사는 반복되고. 네. 이준 열사를 또 거기서 이제 갖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표상으로 삼는 두 분을 기린다는 의미로 최대교 검사상, 이준 검사상을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네. 축으로 해서 그 정통성이 없는 권력을 지탱하는 힘으로 삼았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하는 논리가 일부 타당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게, 아이, 똑같이 사법고시 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하고, 판사하고 검사를 똑같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구입한 또 사람 있었고. 검사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외국 연수를 가잖아요. 이제 보내주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특히 미국을 가잖아요. 미국은 판사하고 검사가 정말 많이 차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판사는 종신직이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40이 넘어야지만, 아주 훌륭한 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판사는 다 단독 판사로서 자기 법정을 가지고 있는 정말 독립된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가 세계에서 제일 막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어로 검사가 프라시큐터잖아요. 프라시큐트가 기소한다는 뜻이고 동사고, 기소를 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이게 프라시큐터거든요. 우리나라 검찰도 영어 명칭이 프라시큐터스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시큐터라는 이름 자체로도 애초에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검사는 그런 수사권을 막강하게 기형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 미국에 유학을 가면 집을 얻고 뭐 이럴 때 한국에서 왔다, 연수 받으러 왔다, 여기 비지팅 스칼라다 이러면은 너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럼 판사라 그러면 거기 동네 사람들이 막 어우 그러냐? 예. 어우 너처럼 젊은 애가 어떻게 벌써 판사가 됐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해주는데 검사라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또 큰 불만이야. 그러면 그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사법고시라든지 판사와 검사의 그 임용 체계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공 선생님께서 또 사법개혁 얘기하시면서 그 사법 관료가 돼 있다라는 말씀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법조인 배출 시스템이 정확히 관료를 교육시켜서 배출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이라는 걸 과거제도로 놔두고, 예전에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왕이 쓸 관리들을 선발하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 판사, 검사로 임용을 해가지고 공직에서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실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사법연수원이라는 제도를 운용했고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의 경력을 보시면 뭐 옛날 사법고시 뭐 몇 회, 변호사 시험 몇 회, 뭐 또 사법 시험 몇 회 이런 기수들이 다 있고 고등고시 사법과 몇 회 이런 기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사법연수원 몇 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에는 사법대학원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분들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부설된 사법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뭐였냐면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학을 안 다니시고 시험 붙은 분들이 간간히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학을 안 다녔는데 대학원을 졸업한 거야 또.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사법연수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5급, 4급 대우를 해줬던 겁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몇 명 안 뽑으니까 전원이 다 대개는 아주 뭐 예전에 그 연수원을 다니면서 뭐 데모를 한다거나 이런 일만 있지 않으면 대부분 판사 검사를 다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한다는 게 명분이 있었어요. 월급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점점 합격자 숫자가 늘어나면서부터는 변호사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아니 변호사는 나가서 그냥 자기 사업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왜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줘가지고 하느냐 이런 모순이 하나가 있었고 국민적인 입장에서 이게 폐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한 틀로 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수문화. 네 이번에도 이제 검찰 인사가 날 때마다 몇 기가 뭐 몇 기를 가가지고 뭐 기수가 파괴됐다 뭐 몇 기 밑에 몇 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기수문화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폐해가 심각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 연고 따지고 이러는 데에서 이 사법 관련 직렬들은 개개인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이 또 공정성의 핵심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같은 학교 동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 한 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대 아닌 서울대 졸업생들까지 하면 한 3분의 2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학교 동문들로 다 아는 사이야. 그런데 사법연수원 기수로까지 또 엮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검찰 알바 하기 전부터 무슨 뭐 우병우가 어떻고 진경준이 어떻고 떠들었던 이유도 차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그건 되는 몇 것인데 명이에요? 그게 50 몇 명이 됩니다. 지금. 차관급 네. 말도 못. 그러니까 아우 세상에 다른 부서에 말이 안 나오네. 네. 그러니까 이야. 문화재청 같은 데가 되게 중요한 청장이 차관급이에요. 딱 한 명 있단 말이에요. 예. 딱 한 명. 국세청이 굉장한 엄청난 권력기관이라고 자리죠. 생각하고 네. 있죠. 예. 거기도 한 거기도 명이고. 딱 한 명입니다. 차관급. 차관급이. 네. 세상에. 근데 검찰은 검찰청인데도 불구하고 청장은 장관급이고 그 밑에 대검 차장부터 시작해서 각급 고검장, 각급 지검장들이 전부 다 검사장이고 속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었군요. 네. 어디 있나 심지어 했더니. 고검의 차장들도 검사장이고 그것도 차관급이고요. 세상에. 고검의 일부 부장도 차관급이고요. 세상에. 그 다음에 그 경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찰은 그 큰 무궁화 2개가 이제 치안감인데 지방 경찰청장을 하려면 큰 무궁화가 2개가 돼야 되는데 제주 같은 데는 작다 그래서 하나만 달 사람을 시키거든요. 경무관. 네. 네. 근데 검찰은 어디가 됐든 무조건 다 검사장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일개 외청에 무슨 차관급이 50명이 넘느냐.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참여정부 때 그 숫자를 제일 많이 늘려줬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이러니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관료사법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소속의 판사들은 사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검사들은 첫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성돼 있는 조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분들은 국회의원 300명이 되지만 저 국민들에 의해서 다 선출됐기 때문에 다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로 가면은 장관들이 있고 장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지만 장관급 예우를 받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장관급들이 이제 각 무슨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분, 감사위원 같은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지금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관급이다. 50명이 넘는다. 이것을 어떤 논리로 관철을 시켰냐면 우리가 똑같이 고시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다니고 검사 판사로 임관을 합니다. 네. 그런데 판사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거기도 소위 기사가 지급되는 관용차가 나오는 직급 예.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거든요.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그 100명이 넘는다. 뭐 다 사법부는 당연히 사법부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니까 그만큼의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관급에 네, 그럼 정부의 차관급이 얼마나 많은데 아하. 그러니까 사법부에 그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행정은 그 많은 행정부 중에 네, 검찰 일개 하나가 검찰인데. 검찰 하나가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춰달라. 그치. 우리 사법부랑 맞춰달라. 그걸 또 그대로 또 받아들였어요. 그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면 세상에. 지금 일반 부처에서 그 일이 많아가지고 차관이 하나 더 필요한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급 하나를 늘리려면은요 못해. 행안부를 찾아가가지고 진짜 온갖 저기를 다 해야 어려워요. 되고요. 그 네. 불가능하거든.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에서 뭘 하나 줄이지 않으면 또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인데 검사는 그러면 차관급을 어떻게 그렇게 수십 개를 확보하고 늘렸느냐. 맨 첫 번째는 박철원 씨가 군사독재 시절에 전두환한테 육법당을 유지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면 군인과 검사의 직급을 높여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때 2칸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군인들이 택도 없이 지금 중령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일하는 걸로 치면은 중령을 사무관급으로 쳐야 되는데 대위가 사무. 대위가 사무관급이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대위가 중대장인데 이건 사무관이 표창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근데 나이가 28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대위까지 단 사람들을 그대로 행정공무원으로 그 중간에 전역을 하면 10년 하고 나오면 행정공무원도 임용을 하면서 사무관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6477학번들, 그러니까 저 박지만 씨 동기들까지 그게 있었는데요. 네. 그거를 유신사무관이라고 공직사회에서는 통상 불렀습니다. 그 유신사무관들이 지금도 일부 남아있어요. 거의 다 이제 다 하고 나가셨는데, 차관, 차관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나가셨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지금 맞춰가지고 다 군인하고 검사의 직급을 높여놓고, 또 그걸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최강욱, 김남국 변호사님 모시고 하는 검찰 알아야 바꾼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지난번 두 번째 우리 그 팟빵에서 네. 다운로드 수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저 아세요? 첫 회보다는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회보다 2배도 넘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170만 뷰까지 샜답니다. 와, 저 연락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 받았어요? 아니, 캡처 주말에 캡처를 해주셔가지고 야 2위까지 올랐더라 하면서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는데 이게 한두 군데서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여러 군데서 받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이야기가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재밌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긴데 이야기가 너무 빨려 들어가서 저보고 중간에 끊지 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네. 첫날 김남국 추미래도 쳐라. 그래서 두 번째 날은 김남국 변호사님이 준비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끊지 말라는 끊지 말라. 거야.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이게 진행입니다. 네. 진행 보조. 진행은 저예요. 아 그런가요? 저는 인트로만 하고 나가서 딴 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김남국 변호사님 진행하십시오. 아이고,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경제 이제 겨우 그냥 이 용어를 정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 사회를 본격적으로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재밌는 게 네. 제가 경제 알바를 몇 달 동안 13번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할 때마다 이제 주제를 전해주면은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내용을 좀 제가 좀 숙지를 해야 되니까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봤는데 그리고 책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책을 거의 한 3번을 봤어요. 교정자 보고 하느라고 제 질문을 보려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당에 중진의 경제 쪽에 꽤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경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틀린 얘기 하셨어요. 틀린 얘기하고 그리고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훑어본 것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검찰 알바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검사들, 이 검찰 조직, 그동안 숨어서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벌어지면서 김기춘, 우병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면 위로 뜬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까발려서 이들도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게 10번이 끝날 때쯤엔 그때쯤에 어디 가서 또 웬만한 변호사하고는 또 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게 상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말고 여러분들이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검찰도 국민이 알아야 바꿀 수 있고 경제도 국민이 알아야 나라에다가 여러 가지 국가에다가 주문도 할 수 있고 따지면서 우리가 그들을 부리는 거죠. 국회의원도 국민의 종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공무원들은 다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면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3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을 주셨는데. 의원님, 그 전에 최강욱 변호사님 잠깐 인사말을 좀 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목만 하고 다 넘겨드리려고 했지. 그러셨군요. 네. 제목까지 해주세요. 네, 오늘 제목은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 검사의 위치와 이들이 좌천이 되고 이들이 사표를 냈다. 그게 어디 있었다가 어디로 좌천이 됐는가? 예. 그 사표를 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검사는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그들의 위치는 우리가 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위치인가? 이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간단한 제목 설명 좀 해주신 다음에 네. 이제 그다음에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요. 의원님 혹시 숙제하셨어요?
제가 숙제가 아니라 김 변호사님 숙제지. 아, 제가 숙제한 건가요? 아, 여러분들 네네. 그 혹시 숙제하셨나요? 최강욱 변호사님이 한번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뭘 찾아보라는지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검사 선서. 제가 한번 직접 이거 찾아봤는데요. 이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그 뒤로 그 상을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거 얘기할 때만 해도 1년에 매번 뽑아가지고 시상할 것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의 대표적인 게 지금 권력자의 측근들을 권력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결국 처벌을 해서 정의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날아가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박멸이 돼버리고 마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이제 최대교 검사장, 이준 검사상이라는 거를 저니까 그냥 아니 로스쿨 다닐 때 배우셨어요? 그런 거 있다는 거? 아유, 못 배웠습니다. 못 배우셨죠? 어? 여기도 로스쿨 졸업생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검찰이 말하자면 부끄러운 처지에 와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검사 선서를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렇죠. 네. 같은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의사의 직을 수행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검사라는 그 직종이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선서를 하고 이 정의를 위해서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선서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국민들은 존재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명예를 걸고 다짐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꼴이 된 겁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한다 그랬는데 국민은 짓밟고 권력자에 봉사하는 일만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가 또 이루어져서 언론에서는 뭐 우병우 라인을 뭐 먼저 속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정치 검사들을 쳐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검사장급에서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수사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을 이제 그 인사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명의 검사장이 사표를 내고 나갔고요. 또 좌천된 한 사람의 검사는 내가 그 십상시 문건 사건 당시에 서울지검 3차장으로서 그 수사 책임자였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누구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유상범 검사장이라고요. 이번에 창원지검장을 하다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네. 그 변호사님 여기 잠깐 저희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뭐 법무부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좌천성 인사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법무연수원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좌천이다. 네. 그다음에 고검 차장으로 가니까 이것도 좌천이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네. 필요할 것 그걸 같아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거기로 가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좌천인지. 제목을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검사는 검찰청에 있는 거죠. 네. 검찰청에 있어야죠. 그런데 검찰청에 있지 않은 검사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이따가 좀 말씀을 저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검사장이라는 게 직책이기도 하고 직급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직급으로 따지면 소위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별을 달았다고 하는 게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검사장이라고 승진이 돼 있지는 않은데 내부적으로 이제 검사장이 사실상 승진하는 자리로 돼 있고 이 자리가 제일 많았을 때는 55개까지 갔다가 지금은 줄어들어서 이제 49개 뭐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검사장이? 네, 검사장이 네요. 엄청 많은 거죠. 네. 그 검사장이 왜 엄청 많다고 그러냐면은 검사나 판사들의 직급을 그 첫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급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면은 5급 사무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관, 4급 서기관, 3급 부의사관이 되면은 아주 중요 부서의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고위공무원단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국장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도 공무원 생활 한 20년 해야지 3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시작부터 3급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당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유가 이제 첫째는 사법연수원이 있었던 시절에 이제는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법연수원 1년차가 5급 사무관 대우를 받고요. 2년차 때 4급 서기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임관을 하면 3급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3급에 비하면은 봉급은 당연히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따라 붙는 어떤 예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기본급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평검사가 3급이라고 하다 보니 부장검사는 또 1급으로 치는 겁니다. 부장검사를 1급으로 하고 검사장이 되면 차관급이 되는데
그 차관급이 된다라는 건 외견상 드러나는 거는 관용차가 기사 딸린 관용